과거에 비해 소액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혹은 입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주 친화적인 제도들 하나하나 쏙쏙 등장하고 있고 실제 시행되는 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주 친화적 제도들이 더더욱 더 강하게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코스피 2600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선이 아니고 코스피 3000, 코스피 조금 더 욕심내서 4000선을 일상적인 지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제도들 생각해보면 과거 선배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주주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투기만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액 주주의 권리는 묵사발이 되었다 보니까 시장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는데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강한 요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결국 주식시장을 레벨업 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코스피 4000 가즈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증시토크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부탁 뭐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증시토크는 절대 정치적 해석 금물, 정치적 해석을 피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워낙 극단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이쪽 편 저쪽 편 피하 식별도 안 하고 막 공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노파심에 저렇게 일단은 단서를 달고 증시토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생각해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붙어 있었죠.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편향적인 주주정책, 상장사들의 편향적인 주주정책 때문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저의 뇌리에 강하게 남는 이슈 중에 하나는 7년 전이었던가요? 모 그룹,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7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조심스럽게 돼. 왜냐? 그때 당시 그 그룹사의 두 회사가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거 사회적으로 문제 있다. 무슨 색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소액 주주들은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의 주주 가치가 깎이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역시 오너 일각께서 빨리 합병을 하셔야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이 되지 않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살신성이 나시는 그런 마인드가 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죠. 뭐냐? 과거와는 달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레벨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구도 강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주주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쥐꼬리 배당, 소액주주들 요만큼 먹고 떨어져 이런 식의 분위기, 먹고 떨어져, 자존심 상하죠. 이러한 일들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또 주주총회에서 배당 늘려주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샷다 마우스하고 조용히 나가세요 이런 분위기 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승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은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앵무시가 돼버리죠. 경영승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가치는 누구시죠? 그런 분들이 있었나? 이런 분위기. 얼마나 여러분들 무시당하셨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금융공학이 작용을 했고 소액주주의 가치는 신압으로 녹아갔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기습적으로 전개하면서 소액주주 뒤통수를 퍽 쳤죠. 혹은 사업부를 스핀오프해서 상장시킴으로써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가치를 녹여 없애고 그 회사의 기존 소액주주들을 완전히 묵내면 목사발. 예.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소액주주라는 것이 개인만 있습니까? 아니죠. 예. 지분이 1% 미만인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등등 혹은 법인 등등 다 포함됩니다. 뒤통수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사우스 코리아 진짜 터러블하다. 아, 난 뭐 서학개미 될란다 하면서 서학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일본 증시로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결국 한국 증시가 심각하게 디스카운트 되는 원인이 바로 상장사들의 편향적인 주주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 선배 개미들에 의한 업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2020년 이후 동학개미 운동 속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 인구가 재작년이죠. 2022년 12월 말 기준에서 1,400만, 조만간에 한 달 정도 뒤에 예탁원에서 발표가 될 텐데요. 그때는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반올림하면 거의 2천만 가까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인구수, 이건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한 표 한 표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예전에는 개인 주식 투자자다 그러면 야, 저거 투기꾼들, 응? 아유, 도박꾼들 이런 식으로 취급하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020년 지나면서 바뀌었지. 그 전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하시면서 얼마나 집에 눈치 보고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죠. 이제는 이게 여론으로서 정치적으로는 한 표 한 표다 보니까 정부뿐만 아니고 국회에서도 소액주주에 관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안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1월 2일 어제였죠. 윤 대통령의 증권 개장일 발언뿐만 아니고요.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두 의원이 올려놓은 상법 개정안 관련한 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윤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국회에 계류된 더불어민주당의 두 법안 공통점은요, 소액주주의 이익을 강화한다라는 점이에요. 상법 부분을 개정하겠다라는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현행 3법에서는 이렇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 이 부분 잘 보세요. 이사회는 회사에 충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회사가 누굴까요? 회사는 법인일까요? 아니면 오너일까요? 요 해석에 따라서 이사회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법인으로서의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 요거하고 우리 회장님, 오너 회장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요 천지 차이입니다. 자, 결국 지금까지는 이사회가 회사라고 쓰고 실질적으로는 오너 또는 소유주의 이익에 따른 여러 가지 경영을 해왔죠. 하지만 개정안에는요,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에 충실 플러스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도 충실, 소액 주주의 이익에도 충실, 이러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뿐만 아니고 소액 주주에 대한 이익까지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이사회가. 그러면 예전처럼 뭐 소액주주 뒤통수 퍽 치는 그러한 경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경영권을 보면 뭐 오너가 많이 가진 경우도 있지만 오너는 요만큼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 합하면 요만큼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너는 작은 지분으로 회사를 통치해요. 지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액주주들 점점점이 모여서 이렇게 큰 지분은 그냥 무시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안이 아직은 계류 중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뭔가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 정책 상법 개정과 같은 이건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거는 엄밀하게는 장기적인 증시 부양책입니다. 이러한 연이어지는 증시 부양책이 성공하고 도입이 계속 연이어지게 되면은 한국의 디스카운트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단 작년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으로 상향이 됐죠. 10억에서.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한국 증시는 매년 하반기에서 연말에 비효율적인 시장이 항상 발생했고, 왜?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물 때문에 억울하게 폭락하는 소형주, 이런 일들 많았죠. 그러다 보니 소액주주라고 해봐야 뭐 조막손 소액주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0억 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면 제법 굵직한 소액주주들이 늘어나게 되죠. 이거는 한편 상장사의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목소리를 키우는 소액주주가 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관한 책임이 상법에 추가되게 될 경우 그 이전에 소액주주를 무시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는 소액주주를 주주 가치를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 서학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 명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까지 이제 윤 대통령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 올해 증시의 변수였습니다. 이게 25년 시행이다 보니까 저거 피해서 24년에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금투세 폐지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증시 부양책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 그 외에도 많은 그 소액 투자자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제도가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도입된다면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는 점점점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는 게요. 이겁니다. 뭐냐?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라이벌 하면 어딥니까? 니혼 아니겠습니까? 일본. 근데 일본이 한편으로 우리나라 선배예요. 무슨 선배? 증시가 걸어온 선배. 그리고 고령사회 선배. 이런 선배 과정이 있는데 재밌는 게요.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증시가 급등합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 증시 보여줬던 모습처럼 시장 PBR이 1멀티플 미만이에요. 0.8 됐어요. 이런 일이 2010년대 초반까지 비일비재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이런 상황 자주 발생하죠. 하지만 2012, 13 넘어갈 때부터 해서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증시 부양을 막 했어요. 그 결과 일본 토픽스 기준 니케이 225 말고요. 토픽스라고 이제 시가총액 방식의 일본 대표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쿄 증권거래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10여 년 동안 80%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국 증시 32% 상승했어요. 이거 상대적으로 아쉽죠. 상승했지만 아쉬워.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상승한 것을 보게 되면요, PBR 밴드가 상단부까지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최근에는 일본 증시의 PBR이 1.4배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0.9 수준이죠. 만약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도입돼서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고 천천히지만 이건 정책적인 거는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아요. 뭐 상법 개정도 그건 장기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일본처럼 올라가게 될 경우. 그래서 일본 증시처럼 PBR 1.4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2650이잖아요. PBR 1.4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4천이 넘어갑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오른쪽 보시면은 코스피 PBR 밴드가 있는데요. 지금은 과거의 저점 영역에서 현재 주가 지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2007년 수준까지 이게 아마 1.4, 1.6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영역까지 올라간다면 한국 증시는 4,000포인트대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맥시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까지만이라도 일상적인 지수로 올라가 준다면 3,000포인트대는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주가 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계속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증시가 거의 몇십 년입니까? 정말 오랜 기간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해왔던 그러한 부분이 결국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남았는데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봐야 아는 일입니다만 변화는 하나씩 여러분들의 목소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